남편은 10년간 해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매년 제게 수억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회사로 남편을 찾아갔을 때 대표 비서는 제 아들을 보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한국에 남고 그는 바다 건너 멀리 있었습니다. 매년 2억 원의 송금과 매일 밤 끊이지 않는 영상통화로 남편은 저를 위해 사랑과 성공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제 남편 이민준이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수만 리를 건너 그의 회사의 휘황찬란한 로비에 서서 엄청난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한 여자의 등장과 그녀의 한마디가 저의 10년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행기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 3,000일이 넘는 밤낮의 그리움이 드디어 오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이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얼굴에도 저와 똑같은 흥분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가 정말 그렇게 높고 커요? 선우가 고개를 들자 까맣고 빛나는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아빠는 월드탑 그룹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시잖아. 엄마와 선우의 영웅이란다. 저와 이민주는 대학 동기였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의 미국 본사로 연수를 갈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며 미래가 유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를 비행기에 태워보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이 1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비자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칼같이 영상통화를 걸어 저와 아들의 사소한 일상까지 챙겼기 때문입니다. 매년 그는 2억 원을 정확히 송금해 주어 저희의 생활은 풍족하고 걱정이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시집 잘 간 여자였고 제 남편은 해외 엘리트로서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미국행은 제가 그에게 비밀로 하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고 아들에게도 화면 속에만 존재하던 아빠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끔 영상통화에서 흘렸던 주소를 따라 택시는 우리를 맨해튼 중심부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앞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월톱 그룹, 황금색 글자가 햇빛 아래서 반짝이며 이 다국적 거대 기업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선우의 손을 잡고 마치 사열을 앞둔 군인처럼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거울처럼 빛났고 잘 차려입은 엘리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바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오랫동안 연습한 유창한 영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신데요. 저는 고은혜, 그의 아내입니다. 안내 직원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저희 임원 명단에는 이민준이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나? 아니면 그가 영어 이름을 쓰는 걸까? 제가 막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려던 찰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유능해 보이는 한 여성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고위관리직인 듯했고 가슴에 단 명찰에는 김한나 대표 비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제 옆에 선우를 스쳤을 때 그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직업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충격과 불신, 심지어 공포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마치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을 본 것처럼 10여 초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 그녀는 시선을 제게로 확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 복잡해서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빠르게 다가와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떨림 섞인 공손한 말투로 저를 번개에 맞은 듯 충격에 빠뜨린 한국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회장님 사모님이 아니에요. 제 남편 이민준 씨를 찾으러 왔어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안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눈 속에 불안함이 넘칠 듯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야기할 장소가 아닙니다. 사모님, 도련님과 함께 저를 따라오시죠. 그녀는 제 손을 붙잡고 저와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선우를 이끌고 고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고 강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안나는 우리를 대통령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호화로운 최상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맨해튼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저는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회장님 사모님이라는 5글자로 가득 차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왜 나를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제 남편 이민주는 어디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긴장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우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제게 바싹부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안나는 창백한 얼굴로 먼저 선우에게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제게로 돌아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빠르게 걸어가 내선 전화를 들고 아주 빠른 속도와 낮은 목소리로 영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겨우 그녀가 왔어요. 아이와 함께 즉시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제 앞에 서서 갈등과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일이 좀 복잡합니다. 혹시 이민준 씨와는 언제 결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년 전에요. 왜 그러시죠? 저는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10년. 안나는 중얼거렸고 눈빛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심도윤 회장님은 아시나요? 심도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제 남편 이민준만 알아요. 당신들 회사 부사장이잖아요. 제 말을 듣자 안나의 얼굴에는 거의 연민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 제가 10년간 쌓아온 세계를 철저히 부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회사 임원 중에는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민준. 그는 분명 저희 회사 직원이긴 합니다만 그의 직책은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2글자가 제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장거리 비행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운전기사가 어떻게 매년 2억 원을 보내줘요? 당신 분명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 감정이 격해져 소리쳤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간의 금실 좋은 부부, 10년간의 자부심과 자랑이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안나는 제 반응을 예상한 듯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 한쪽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벽에는 거대한 반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몸에 잘 맞는 양복을 입고 잘생긴 얼굴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눈빛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월드탑 그룹의 창업주이시자 저희 전임 회장님이신 심도윤 회장님이십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림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쳐다봤지만 다음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맹 고개를 돌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 뒤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제 옆에 아들 선우를 보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선우의 눈썹,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얼굴 윤곽까지 마치 그림 속 남자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우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앳됨이 남아있고 그림 속 남자는 성숙한 남자의 무게감과 매력이 더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뼈에 새겨진 듯한 그 닮음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 있기도 힘들 만큼 황당한 생각이 미친 듯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안나의 눈빛은 슬픔과 동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다시 선우를 보더니 마침내 10년간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이민준 씨는 확실히 사모님을 속였습니다. 그는 임원이 아니라 그저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모님께 보내드린 2억 원은 그의 월급이 아니라 심도윤 회장님의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곁의 아드님 선우는 이민준 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희 심도윤 회장님의 유일한 친아들입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나가 그 뒤에 한 말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10달 동안 품어 낳은 아이가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의 친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초상화로만 본 낯선 남자라고?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이민준 씨 만나게 해줘요. 그 사람 오라고 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 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민준이 직접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안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매분 매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우도 이 억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제 팔을 꼭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저 아줌마가 말한 회장님이 누구예요? 왜 나한테?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잔인한 진실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안나가 들어오세요라고 하자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파란색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선우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민준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사랑했고 10년간 저를 속인 남편. 은혜 씨, 선우야,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당황한 표정을 보자 제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안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매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고 10년간 쌓인 원망, 기만,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운전기사, 10년, 이민준, 날 정말 처참하게 속였구나. 저는 손을 들어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우리 사이의 모든 정도 부서졌습니다. 이민준은 피하지 않고 그 뺨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순식간에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고 두 줄기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은혜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야? 내 인생, 내 아들의 출생이 내 거짓말 한마디에 전부 망가졌어. 왜 그랬어? 그 심도윤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고, 선우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민주는 제게 흔들리다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은혜 씨,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의 추궁과 안나의 보충 설명 아래 10년간 묻혀있던 과거가 그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민주는 처음부터 심도윤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심도윤은 경영의 천재로 젊은 나이에 월드탑 그룹을 창업했지만 하늘이 재능을 시기했는지 일찍이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심도윤은 사업협력차 저희 회사에 가끔 들렀습니다. 그는 제게 첫눈에 반했지만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제게 짐이 되기 싫어 끝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멀리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회사 송년회 날 저는 술에 취해 얼떨결에 한 남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황당한 하룻밤의 실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바로 심도윤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심도윤의 병세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와 아이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자에게 명분을 주고 미래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운전기사 이민준을 시켜 제게 접근하고 구애하고 최종적으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민준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고 유일한 조건은 저와 결혼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저와 이민준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해외 파견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나 저를 위해 행복한 가짜 현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민준이 제게 그렇게 잘해주고 매년 거액을 송금한 것은 한편으로는 심도윤의 임종 부탁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우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미국에서 야근하느라 못 돌아온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네. 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주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 회장님은 선우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심도윤이 죽었다. 이 소식은 거대한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내 아들의 친아버지인 남자, 10년 동안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 모자를 조용히 지켜준 남자, 내가 아직 신혼의 기쁨에 잠겨 있을 때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 감정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황당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저를 찢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이민준의 기만이 미웠지만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이 거대한 거짓말 속의 체스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심도윤이라는 남자를 미워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그였으니까.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과 아드님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더욱 심씨 집안의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으셨고요. 그저 평범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용히 살아가시길 바라셨습니다. 심씨 집안의 분쟁? 저는 그 단어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회장님은 자수성가하셨지만 그의 가문인 심씨 집안은 뉴욕에서도 상당한 세력을 가진 가문입니다. 다만 가족 내부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회장님의 동생, 그러니까
저희 그룹의 현 회장 직무대행인 심도진 사장님이 늘 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도련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도련님께 해가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이민준도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임종 직전에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 당신들을 미국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우의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다 제 잘못입니다. 10년 동안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깊어졌어요. 당신이 깜짝 선물을 해주러 온다고 했을 때 제가 귀신에 홀렸는지 단호하게 막지 못했어요. 제가 회사에만 가지 않으면 당신들이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김 비서님이 선우를 한눈에 알아볼 줄은. 그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했던 깜짝 선물은 불을 안고 뛰어드는 재앙이었던 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아들을 데리고 그를 위해 10년간 처져 있던 보호막 밖으로 심씨 집안이라는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저는 곁에 있는 영문도 모르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이 얼마나 기이한지, 우리가 도착함으로써 얼마나 큰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안나는 저를 보며 전례 없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사모님과 도련님의 등장은 숨길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심도진 사장님도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무슨 준비요?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심도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고 비밀 신탁 펀드를 설립하셨습니다. 안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월드탑 그룹 지분 51% 전부를 그 펀드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유일한 상속인은 그의 아들 심선우, 즉 사모님 곁의 이선우입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도련님께서 만 18세가 되시면 자동적으로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고은의 사모님께서 그의 유일한 법정 후견인으로서 이 지분에 대한 임시 관리권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소식에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51%의 지분, 수천억 달러 가치의 거대 기업 제국의 지배권, 이 모든 것이 마치 천일야와 같았습니다.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최고 법률팀이 보관하고 있어 절대 깨뜨릴 수 없습니다. 심도진 사장님은 10년간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 회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회장님께서 남겼을지도 모를 숨겨진 자식을 찾아다녔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려고요. 이제 당신들이 나타났으니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심도윤이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꾸몄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위한 방화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벽을 제가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 끝에 낯선 힘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성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의지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든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재벌가의 싸움에 휘말렸든 저는 어머니로서 그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도윤은 자신의 목숨과 10년의 거짓말로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가 최대한 차분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안나 씨 말이 맞아요.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 아들을 지키고 그 아이 아버지가 남긴 것을 지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제가 이렇게 빨리 냉정을 되찾자 안나의 눈에 감탄과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한시름 놓은 듯 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녀는 조리 있고 명확하게 현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는 즉시 회장님 사모님과 미래 회장의 후견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평범한 가정주부 고은혜가 아니라 상황을 장악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심사모님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심도윤의 유언장을 담당했던 변호사팀과 연락하여 법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나는 그 변호사가 박 변호사라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심도윤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유언 집행인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이 유언장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닥쳐올 심도진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안나는 심도진이 극도로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겠지만 뒤에서는 회사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이며 심지어 저와 선우의 신변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의 신뢰를 얻어 지분 관리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할 수도 있고 도련님을 사모님 곁에서 떼어내 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련님이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안나의 말 한마디가 저를 섬뜩하게 했습니다. 이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절망과 자책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 목숨은 사모님과 선우의 것입니다. 당신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비는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의 미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긴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어쩌면 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밖에서 세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값비싼 수제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림 속 심도윤과 몇 군데 닮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도윤의 눈빛이 부드럽고 깊었다면 이 남자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고 계산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정확하게 저와 선우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입가에는 어떤 온기도 없는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10년 동안 애타게 찾았던 형수님 아니십니까? 그는 말하면서 박수를 치며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선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눈빛 깊은 곳에서는 감출 수 없는 질투와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안나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 사장님. 남자는 그녀를 무시하고 제 바로 앞까지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소는 가식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심도진입니다. 형수님과 제 착한 조카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집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숨김없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늑대 무리에 뛰어든 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는 그중 가장 흉악한 우두머리 늑대였습니다. 저는 진짜 전쟁이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심도진의 등장은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제 아들이 있고 심도윤이 목숨과 맞바꾼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그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도진 씨, 안녕하세요.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형수님,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군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그렇게 서먹하게 굴 필요 있습니까? 제가 방금 집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심씨 본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형수님과 제 착한 조카를 위한 환영 파티를 하죠. 그는 입으로는 환영 파티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거절할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의 영역, 내가 전혀 모르는 그가 10년간 지배해온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안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습니다. 일단 심씨 본가에 들어가면 그곳은 진짜 용의 구리자 호랑이 소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제가 겁먹고 급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그에게 얕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는 편이 낫습니다. 좋아요. 저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심지어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작에 가족들을 찾아뵈었어야 했는데요. 선우야, 어서 삼촌께 인사드려. 선우는 겁을 먹었지만 제 말을 잘 듣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심도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착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명분을 굳힐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좀 재밌는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갑시다. 어른들께서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위 심씨 본가라는 곳은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으로 그 호화로움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떠나기 전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제게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박 변호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극도로 기이했습니다. 긴 식탁에는 심씨 집안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우리 모자를 보는 눈빛은 숨김없는 경계, 경멸, 그리고 저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 같았고 저와 선우는 그 상어떼에 잘못 들어온 먹잇감 같았습니다. 심도진은 상석에 앉아 왕처럼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저와 선우를 소개했지만 말 속에는 암시와 이간질이 가득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아이를 데리고 심씨 집안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그 따가운 말들과 이상한 시선을 무시하고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선우를 챙겼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고 침묵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심도진은 저를 서재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서류 한 뭉치를 제 앞 책상에 던졌습니다. 형수님, 이미 심씨 집안에 돌아왔으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형님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고 회사는 주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형님 핏줄이든 아니든 아직은 아이일 뿐입니다. 회사라는 큰 짐을 여자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형수님이 감당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어로 지분 후견권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만 하면 선우가 상속받은 모든 지분의 관리권이 심도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그는 구슬리듯 말했습니다. 제가 보장하죠. 형수님과 조카는 평생 상상도 못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10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든 가서 살 수 있고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어때요? 형수님께는 아주划선한 거래 아닙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서류를 천천히 한 장 한 장 조각내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심도진 씨,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첫째, 선우가 당신 형님 아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곧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제 남편이 아들에게 남긴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제가 비록 여자이긴 하지만 유언으로 자식을 부탁한다는 말의 무게는 압니다. 이 회사는 제가 제 아들을 대신해서 잘 지켜볼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순식간에 굳어버린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저와 그 사이는 이제 완전히 틀어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저는 즉시 핑계를 대고 배정받은 객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안 나가준 쪽지를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늙었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고은혜, 심도윤 씨의 아내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길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격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 사모님,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적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지켜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간결하게 박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 듣고 난 후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심도진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입니다. 지금 심씨 본가에 계신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선우를 지키려면 여기에 있어야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시군요. 옛날 도윤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칭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윤이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위해 대비책도 마련해 두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가능한 한 빨리 도련님을 데리고 심씨 집안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만나서 도윤이가 남긴 모든 것을 정식으로 사모님께 인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죠? 여기는 온통 그 사람의 사람들뿐인데요.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민준, 박 변호사가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를 선택한 것은 단지 그가 충성스럽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심씨 집안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도진은 사모님께서 10년간 사모님을 속인 사람을 신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그가 사모님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은 제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심도윤 그 남자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우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민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본가에 들어온 후로 이민준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심도진에게 붙잡혀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선우를 재운 후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저택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순찰하는 경호원들만 가끔 지나갔습니다. 저는 낮에 봐두었던 지형을 기억하며 감시 카메라를 피해 저택 뒤편의 직원 숙소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민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외진 창고에 갇혀 있었고 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욕실에 뜨거운 물을 틀고 일부러 화병 하나를 바닥에 깨뜨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곧 우리 방을 지키던 경호원이 상황을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시 빠져나와 가장 빠른 속도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이민준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역시 위층의 소란에 이끌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문을 따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민준 씨, 사모님. 저를 본 이민준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박 변호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아 끌자 이민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먼저 가세요. 제가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목표가 너무 커서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당신만 혼자 두고 가요? 사모님, 제 말 들으세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10년간 당신을 속였습니다. 이건 제가 당신들 모자에게 빚진 것입니다. 저는 이곳의 모든 비밀 통로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저 이민준의 목숨은 회장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방패라고. 그는 손으로 그린 지도 한 장을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택을 탈출하는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연하게 밖으로 뛰쳐나가 일부러 큰 소란을 피워 모든 경호원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잠에서 깬 선우의 손을 잡고 지도에 표시된 대로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시끄러운 추격 소리와 이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만들어준 기회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선우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도의 안내에 따라 숲을 지나 마침내 저택의 한적한 담벼락 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는 개구멍을 찾았습니다. 담벼락을 빠져나온 순간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정신이 맑아 보이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심사모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곁에 선우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닮았군. 정말 닮았어. 아이야, 어서 차에 타거라. 여긴 안전하지 않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 변호사는 제게 심도윤의 유산을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장과 신탁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도진이 지난 몇 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거래를 한 모든 증거가 담긴 금고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의 동생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심도진의 범죄 증거를 몰래 수집해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서 심도진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지금 보니 그가 너무 자비로웠던 것 같습니다. 심도윤이 제게 남긴 것은 만만찮은 재산뿐만 아니라 적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반격해야죠. 박 변호사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심도진은 당신들이 아직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곧 이사회를 소집해서 당신들의 실종을 빌미로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후견인 실격을 이유로 법원에 도련님의 지분, 관리권 변경을 신청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치명타를 날려야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미친 듯이 월드탑 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이사회 내에서 여전히 심도윤에게 충성하는 원로 몇 명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흘 후 심도진은 예상대로 긴급 이사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안나가 미리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선우의 손을 잡고
박 변호사와 몇몇 언로 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월드탑그룹의 최고 회의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심도진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원래 심도윤의 자리였던 상석 앞으로 걸어가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심도진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제 아들의 지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들의 후견인으로서 저도 참석할 권리가 있겠죠? 저의 등장은 심도진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는 잿빛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박 변호사의 예상대로 저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제가 외부인과 결탁하여 친아들을 납치하고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둥, 저 같은 여자는 미래 회장의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둥,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앞에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이사님들, 제 자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심도진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불법 장부, 공개할 수 없는 비밀 계약서, 그리고 경쟁사와 악의적으로 결탁한 녹음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도윤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심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고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조작 여부는 아마 FBI와 국세청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시겠죠. 박 변호사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심도진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안나가 들어왔고 그녀의 뒤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이민준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는 제 곁으로 와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모든 이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민준은 심도윤 회장님과 심도진 사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15년간 일했습니다. 심 사모님께서 제공하신 모든 증거가 사실임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심도진 사장님께서 친조카를 살해하려 모의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심도진은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한 채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곁에 있는 굳건한 눈빛의 아들을 보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회의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도진은 그 자리에서 회장 직무대행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회사 법무팀과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통제되어 다가올 사법조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철같은 증거 앞에서 모두 돌아서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심선우 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그의 유일한 법정 후견인인 고은혜 씨가 월드탑그룹의 임시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임명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회의실에서 한때 저를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재계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경외와 신뢰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큰 감격이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나, 박 변호사, 그리고 이민준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모님, 해내셨습니다. 안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직 상처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이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심도진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갇혀 있었는데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박 변호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의 배신을 문제 삼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은 그냥 잊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은 나를 속였지만 약속을 지켜 우리 모자를 10년간 돌봐주기도 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예요.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게요.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은 회장님께서 주셨고 또 사모님께서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계속 사모님과 선우 곁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두 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의 굳은 눈빛을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저는 선우를 데리고 묘지에 가서 심도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묘지였습니다. 묘비에는 긴 묘비명 없이 그의 이름과 생몰년월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제가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에게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3번 절하게 했습니다. 선우야, 기억해. 이분이 내 아빠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으로 너를 위해 제국을 건설하셨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나중에 아빠처럼 책임감 있고 당당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 선우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묘비의 차가운 이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지만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그 순간 햇살이 구름을 뚫고 묘비 위로 그리고 우리 모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치 그 남자가 우리 곁에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혼란, 원망, 불안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부는 한 남자의 아름다운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는 이 남자가 남긴 진실된 제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뉴욕 재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월드탑 그룹에 새로 취임한 전설적인 여성 회장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소문은 다양했습니다. 제가 치밀한 신데렐라라는 말도 있었고 굴욕을 참고 견딘 재벌가의 숨겨진 핏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에 저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와 안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금융, 경영, 상법을 공부하며 이 자리에 걸맞은 지식을 미친 듯이 흡수했습니다. 매일 16시간 이상 일하며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고 끝없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회에 저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덕에 그 자리에 앉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중요한 사업 결정에서 저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심도윤이 남긴 노트에서 깨달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모두가 감탄할 만한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룹을 이끌고 몇 차례의 시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점차 모든 의심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제가 단지 심선우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 거대 기업 제국을 지킬 능력이 있는 자격, 있는 리더임을 증명했습니다. 심도진의 말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수많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는 여러 금융사기, 업무상 횡령, 상업 뇌물 등의 혐의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씨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저의 수완과 심도진의 최후를 보고는 모두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 다시는 우리 모자의 삶을 방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민주는 결국 남아서 계속 우리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소 미묘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전우이자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탄 롤스로이스를 몰며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켰고 선우의 등하교와 제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의 거짓말은 우리 사이에 말할 필요 없는 비밀이 되었고 또한 특별한 감정적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선우도 원래 이름인 심선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뉴욕 최고의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영리하며 눈매에서는 점점 심도윤의 옛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런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저는 일을 마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잔디밭에서 심선우가 가정교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맑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혼자서 심도윤의 서재, 제가 그대로 보존해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의 생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들어 손가락으로 그의 웃는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도윤 씨,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그가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선우,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똑똑하게요.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당신 대신 잘 지키고 있으니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요. 다만 가끔은 당신이 아직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아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때 우리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비록 10년이 늦었고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지만요. 석양이 통유리창을 통해 제 몸 위로 그리고 사진 위로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며 마치 하나로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옛 삶은 한 남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은 그 남자의 가장 깊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의 사랑과 기대를 안고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굳건하고 용감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 생신이 다가와 4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사드렸다. 집으로 붙이다가 잃어버릴까봐 일부러 KTX를 타고 직접 가져갔다. 막 마당 입구에 들어섰는데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막 외출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오빠도 왔네? 막 입을 열어 부르려는데 아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아빠가 주머니에서 20만 원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누가 너한테 말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이다. 집안에 이 철거 보상금이 총 6천만 원인데 넌 넘보지 마라. 나랑 내 엄마도 한 푼 안 받고 전부 내 오빠 부부합군지 아파트 계약금으로 보태줄 생각이야. 근데 미나가 아프다니 너도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차비는 내가 대줄게. 남는 돈으로는 미나 몸보신할 거나 좀 사줘라. 딸 미나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 나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지 못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남편과 나는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다.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다. 지금은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테니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우리가 농사꾼이라 별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부모님은 내게 400만 원을 보내주셨다. 1년 내내 힘들게 일하셔도 겨우 그 정도 버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딸이 뇌종양으로 개두수를 받아야 했고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았다. 그 돈은 생명줄과도 같아서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수중에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사는 서울에 가서 수술받기를 권했다. 수술비는 비싸지만 성공률이 더 높다고 했다. 돈을 좀 더 마련해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저는 지체할 수 없어 집집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오빠 부부에게 전화했을 때 그들도 곤란해했다. 호준이가 곧 학교에 들어가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 중이야.
오빠 부부는 둘 다 직장이 있었고 확실히 우리 부부보다 돈이 많았지만 그 돈은 그들이 번 것이니 내게 빌려줄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너무 급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새언니, 돈 급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세요. 사채 이자로 쳐서 갚을게요. 남편도 차용증 형식으로 다 하자고 했어요. 결국 오빠에게서 500만 원을 빌렸다. 남편 쪽 친척들에게서 겨우겨우 모은 500만 원을 더해 우리는 총 5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딸의 개두수를 받으러 갔다. 수술 당일 의사가 말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1억 원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몸을 가누며 은행 대출을 알아보러 나섰다. 큰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 씨, 우리 복권 사자. 준호 씨는 땀에 젖어 있었다. 그 돈 낭비하지 마. 우리한테 그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 저는 병원의 독촉 문자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1,000원짜리 2장. 그 정도는 걸어볼 수 있어. 제가 복권 판매점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준호 씨도 말리지 않았다. 가게에 들어가서 그는 옷주머니를 한참 뒤져 1,000원짜리 동전 2개를 더 꺼냈다. 이왕 살 거면 2장 사자. 좋은 일은 짝수로 오잖아.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4,000원을 주인에게 건넸다. 2장 주세요. 딸의 생일과 내 생일로 각각 한 장씩 복권을 샀고 조심스럽게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이 2장의 복권뿐이었다. 딸의 수술은 가장 빠른 예약이 한 달 뒤였다. 서울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 남편과 나는 깡마른 딸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걱정에 휩싸였다. 당첨되면 좋을 텐데. 그럼 딸을 국제의료센터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나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 그러면 이렇게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빌린 작은 여관방에서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권을 든 채 핸드폰 화면 앞에서 기다렸다.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복권을 사면서 1등 당첨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남편과 나의 모든 저축을 다 썼고 양가 친척들에게도 빌릴 만큼 빌렸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준호 씨도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몇 시에 추첨이야? 8시 55분. 내가 말했다. 이제 1분 남았네. 준호 씨가 긴장하며 내 옆에 바싹 붙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10, 9, 8, 7, 6, 5, 4, 3, 2, 1. 당첨 번호가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됐어. 내가 중얼거렸다. 준호 씨는 그때 딸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내가 됐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뭐가 됐다는 거야? 라고 물었다. 잠시 후 나는 그의 얼굴 앞에 머리를 들이밀고 다시 반복했다. 됐어. 여보, 우리 됐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준호 씨에게 건넸다. 준호 씨는 핸드폰을 한 번 보고 복권을 한 번 보고 다시 복권을 보고 또다시 핸드폰을 보았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됐어. 여보, 됐어. 우리 15억 당첨됐어. 세상에. 나와 준호 씨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무려 15억이라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딸은 입으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우리는 딸이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바보처럼 인터넷에서 가장 안전하게 당첨금 수령하는 법을 검색했고 결국 변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당첨금을 수령했다. 세금을 제하고 나니 10억 원이 넘었다. 우리는 지체 없이 최고의 병원에 연락했다. 돈이 준비되자 병상도 금방 생겼다. 우리는 딸을 국제의료센터에 입원시켰다. 3일 후, 딸 미나는 수술을 마쳤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의사의 말이었다.
우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한 달을 더 머물렀다. 퇴원 후에도 딸에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연락이 안 될까봐 서울에서 한 달간 집을 더 빌렸다. 마침내 2번의 검진을 통해 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표를 샀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자취방을 보며 나와 준호 씨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2달 전 우리는 이 작은 방에서 눈만 뜨면 돈 벌 생각, 돈 빌릴 생각만 했다. 우리는 학벌도 좋지 않아 한 명은 전문대 졸업,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둘 다 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품질 검사원으로 한 달에 280만 원, 준호 씨는 기술을 배워 기술공으로 일하며 나보다 월급이 높아도 350만 원 정도였다. 몇 년간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은 겨우 5천만 원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성실하게 일하며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단지 500만 원의 수술비가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수술비일 뿐인데 암담하게 돈을 빌리던 날들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먼저 오빠한테 빌린 500만 원부터 갚자. 준호 씨가 침대에 누워 가장 먼저 한 말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400만 원도 갚고. 준호 씨가 다시 말했다. 응, 당신 쪽 친척들도 잊지 말고. 우리는 장부를 꺼내 하나하나 송금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에게 50만 원, 저 사람에게 30만 원, 5만 원짜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빚부터 하나씩 갚아나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오빠와 부모님의 빚이었다. 어차피 엄마 생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에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내가 준호 씨에게 말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딸 아픈 뒤로 거의 1년 동안 못 갔잖아. 이참에 한번 뵙고 오자. 선물은 뭘로 할까?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금팔찌 어때? 준호 씨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이 옆집 왕 아주머니 금팔찌 부러워하셨잖아. 이제 우리 돈도 생겼으니 어머님께 큰 걸로 하나 사드리자. 나는 준호 씨 핸드폰에 있는 번쩍이는 금팔찌를 보며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그럼 어머님께 400만 원짜리 금팔찌 사드리고 부모님 각자에게 100만 원씩 용돈 드리자.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대로 해. 맞다. 오빠네도 500만 원 빌려준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원금과 이자 쳐서 갚는 것 말고 새언니한테도 금 장신구 하나 사주자. 준호 씨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나 치료할 때 당신 집안에서 제일 많이 빌려줬잖아.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갚자. 가족 일에 관해서 준호 씨는 항상 내 의견을 따랐다. 그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항상 우리 집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아직 노후연금을 안 드셨는데 이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겠다. 한 사람당 500만 원씩 2분이면 900만 원. 은퇴 후에 매달 6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평생 의료 보험 혜택도 있다. 전에는 돈이 없었지만 이제 돈이 생겼으니 2분 노후연금을 해결해 드리자. 그리고 집에 낡은 에어컨도 교체해야지. 요즘 여름은 해마다 더 더워지니까 거실과 침실에 다 설치하면 대략 1억만 원 정도 들겠다. 오빠 부부는 학군지 아파트를 사고 싶어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들었다. 500만 원 갚고 새언니에게 감사 표시로 금 장신구를 사주고 얼마나 부족한지 보고 적당히 보태주자. 그것도 신세를 갚는 셈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계산해 보니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10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쓰는 것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다. 나와 준호 씨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을 마친 나는 금은방에 가서 엄마에게 드릴 400만 원짜리 금팔찌를 골랐다. 직원이 무료로 택배를 보내준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붙이다가 문제 생길까 봐요. 어차피 엄마 생신이 곧이라 이번에 직접 가져다 드릴게요. 예전에 나와 준호 씨는 집에 갈 때마다 짐이 한가득이었지만
이번에는 금팔찌와 새언니에게 줄 금 목걸이를 챙기느라 일부러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 손에 든 것이 많으면 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준호 씨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내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웃었다.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이 안에 발렌타인이랑 고급 담배가 들었다고 알겠어? 내가 그를 툭 쳤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야 하는데 물건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어.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준호 씨는 애지중지 술과 담배를 품에 안았다. 여보 말 들을게. 이 물건들 꼭 잘 지킬게.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다. 품에 안긴 딸을 보며 이렇게 준비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짐이 많으면 딸을 돌보기 불편하고 그렇다고 짐이 적다고 해서 귀한 물건이 아니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번에 산 금팔찌만 해도 400만 원이 넘는데 포장해 놓으니 예전에 사던 월병 상자보다도 작았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가방 속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께 딸의 수술 성공 소식을 전하고 엄마가 금팔찌를 받고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무척 설렜다. 기차에서 내린 나와 준호 씨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마을은 매우 조용했다. 요즘 시골은 명절에나 활기가 돌 뿐 평일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일하러 나가 집집마다 노인 한두 분만 남아 계셨다. 집으로 가는 작은 길을 지날 때 나와 준호 씨는 청석판 위를 걷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곧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우리 오빠와 새언니였다. 옆에 아이는 4살 배기 조카였다. 오빠가 오늘 웬일로 왔지? 나는 좀 의아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 오빠와 새언니는 둘 다 직장이 있었고 오늘은 월요일이라 당연히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처럼 고향 집에 와 있었다. 나는 기쁜 마음에 즉시 소리쳤다.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 4사람은 원래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를 듣자 일제히 고개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들 4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나는 마음이 들떠서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말했다. 오빠, 새언니. 정말 우연이네요. 두 분도 오셨네요. 오빠 부부를 보니 내 기분도 좋았다. 남에게 돈을 빌리면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직접 만나서 돈을 갚고 새언니에게 사온 금 목걸이도 건네주면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다. 오빠 박서준이 무심하게 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왔구나. 새언니 이지혜가 오빠의 어깨를 툭 치며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부모님을 보니 두 분은 재빨리 눈을 마주치고는 굳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셨다. 준호 씨가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차렸다. 그가 나를 쿡 찔렀다. 왜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지? 사실 나도 눈치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거의 1년 만에 만났는데 아마 우리가 미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걱정하시는 거겠지. 부모님은 미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거야. 이따가 수술 성공했다고 말씀드리면 괜찮아지겠지. 나는 준호 씨 품에 안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딸이 이제 괜찮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엄마, 아빠, 저랑 준호 씨가 뵈러 왔어요. 나는 준호 씨를 이끌고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막 딸을 안아 부모님께 보여드리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빠는 네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거 안다. 하지만 온 가족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면 안 되지. 딸을 안으려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준호 씨가 재빨리 딸을 다시 안아들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들떴던 기분은 아빠의 온 가족을 물귀신처럼 끌어내린다는 말에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무슨 뜻이긴 내 마음속으로는 잘 알겠지. 누가 너한테 말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이다. 집안에 이 철거 보상금이 총 6천만 원인데 넌 넘보지 마라. 나랑 내 엄마도 한 푼 안 받고
전부 내 오빠 부부 학군지 아파트 계약금으로 보태줄 생각이야. 말을 마친 아빠는 준호 씨 품에 안긴 딸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근데 미나가 아프다니 너도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차비는 내가 대줄게. 남는 돈으로는 미나 몸보신할 거나 좀 사줘라.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마. 철거 보상금이요? 무슨 철거 보상금이요? 아빠가 건네는 20만 원을 나는 받지 않았다. 옆에 있던 엄마가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내가 철거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자 재빨리 수습에 나섰다. 네, 아빠 말 듣지 마라. 무슨 철거 보상금 같은 거 없어. 그냥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맨날 헛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주머니에서 200만 원을 꺼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미나 때문에 돈 빌리러 온 거 안다. 엄마한테 200만 원 있으니 일단 이거 가져다 써라. 말을 마치고 엄마는 아빠에게 눈짓을 했다. 아빠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언니 이지혜도 재빨리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다. 동서, 오늘 이것밖에 없네. 일단 이거 가져다 써. 오빠도 갑자기 열정적으로 변했다. 서연아, 새언니가 주면 그냥 받아. 다 한 가족인데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나는 엄마가 건네는 200만 원과 새언니가 건네는 500만 원을 모두 받지 않았다. 엄마, 아빠,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6천만 원 철거 보상금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바보라도 이쯤 되면 알아차릴 것이다. 아빠가 방금 한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네 식구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아마 그 6천만 원 철거 보상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 여전히 엄마였다. 엄마는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능했다. 이 길로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미나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쉬어. 엄마도 나와 준호 씨를 마당 입구에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집 안으로 이끌려고 몸을 돌렸다. 쉬긴 뭘 쉬어. 돈 받으러 온 사람인데 너랑 쉴 시간이 어디 있겠어? 역시 우리 집에서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은 아빠였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아빠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아빠가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니 나도 정말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 마당 입구에서 이야기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니 만약 정말 6천만 원 철거 보상금이 있다면 그들이 나 몰래 전부 가로챘을 때 그들이 망신을 당할지 내가 망신을 당할지 한번 보자. 엄마 말이 맞아요. 저 돈 받으러 왔어요. 오늘 6천만 원 철거 보상금 이야기 똑똑히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요. 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 내가 돈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정말 그 6천만 원이 있고 그들이 오늘 받으러 간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그 보상금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는 바로 미나가 위독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던 때였다. 나와 준호 씨가 머리를 쥐어짜며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전화비만 수십만 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저기 애원하며 돈을 구하고 있을 때 내 친부모와 친오빠는 집에 그렇게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6천만 원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대로 나누면 나도 일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그 일 500만 원을 일찍 받았더라면 우리 미나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그렇게 오래 미루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개두술까지 받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내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자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어른 4명과 아이 1명, 그리고 나와 준호 씨, 딸까지 3사람이 마당 입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다. 마침내 오빠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말해봐. 얼마 원해? 내가 먼저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는 시집간 딸이니까 우리가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야. 나는 냉소했다. 오빠, 내가 오빠보다 공부는 못했을지 몰라도 양심은 오빠보다 훨씬 많아. 옛날에 우리 둘 다 군내 중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집이 가난해서 1명만 공부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 둘이서 누가 학교에 갈지 정하라고 하셨지.
그때 울면서 동생아,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한 게 누구였지? 오빠가 입술을 깨물었다. 공부, 그 일은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너한테 못해준 거 없잖아. 미나 아플 때 네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500만 원 빌려줬잖아. 네가 이자 갚겠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 너한테 이자 받을 생각 없었어.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오빠가 돈 빌려준 건 물론 고맙지. 하지만 오빠가 빌려준 건 내 몫의 철거 보상금이었잖아. 너희는 나 몰래 내 몫의 돈까지 다 가로채려 하고 그러면서도 내 딸 병원비 빌려준 착한 사람 행세를 하겠다는 거야? 너희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양심이 있긴 해? 내 목소리가 커서 길가의 몇 집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오빠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너도 마을 사람들이 우리 박씨 집안 비웃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 액수 말해봐.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야. 2천만 원. 한 푼도 못 깎아. 박서현, 너 너무 더 춘진치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 이지혜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500만 원을 다시 쥐었다. 인원수대로 계산해도 6천만 원을 4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500만 원이야. 넌 무슨 근거로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야? 내가 맞받아쳤다. 내가 옛날에 오빠한테 공부할 기회를 양보했으니까. 당신은 남인데 무슨 참견이야? 나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늘 양심적으로 행동했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반드시 배로 갚았다. 하지만 나에게 나쁘게 굴면 나도 절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 철거 보상금 손해는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딸이 위독해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에 나는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었다. 아빠가 이때 냉소하며 말했다. 여보, 내가 그랬잖아. 쟤 돈 달라고 온 거라고. 당신은 안 믿었지. 딸이 당신 생일 다가온다고 일부러 보러 온 거라고 하더니 이제 믿겠어? 엄마는 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험악하게 싸우니 엄마의 얼굴도 좋을 리가 없었다. 서연아, 네가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 미나가 아플 때 우리도 한 푼도 안 준 거 아니잖아. 나랑 네 아빠도 두말 않고 400만 원 내줬잖니. 그리고 내 오빠랑 새언니도 바로 500만 원 빌려줬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지. 마을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않았다면 엄마는 지금보다만 배는 더 험한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가 뭘 만족해야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들은 겉으로는 저한테 900만 원 빌려줬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 몫인 500만 원 철거보상금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900만 원 빌려줘서 제 딸 수술시켜준 착한 사람 행세하려고 했고요. 제 돈 뺏어가고 마지막에는 제가 당신들한테 신세진 빚까지 지게 하려는 거잖아요. 말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만족해야 하죠? 남한테 팔려가면서도 당신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라도 쳐드려야 하나요? 마을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는 모두 나를 편들기 시작했다. 박신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외손녀가 뇌종양으로 수술해야 하는데 6천만 원 보상금 나오는 거 알면서도 딸한테 900만 원만 그것도 빌려준 척하고 딸이 시집 갔어도 결국 박씨 핏줄인데 나중에 노후의 딸한테 의지할 생각 없어요? 그러게. 부모가 자식 편애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생명이 달린 돈이잖아. 전부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딸 몫인 500만 원은 줘야지. 맞아. 서연이가 그날 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돈 빌릴 때 거의 나한테 무릎 꿇을 뻔했어. 내가 남편한테 얼마라도 빌려줘야 한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랑 상의해서 겨우 70만 원 빌려줬는데 남도 이렇게 걱정하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자기 딸한테 그런 꼼수를 쓰다니. 내 생각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서연이도 저런 부모 부양할 필요 없어. 어떻게 자기 외손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학군지 아파트? 아들 학군지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급해? 이제 4살인데 초등학교 가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 렌자 아이는 돈 없어서 수술 못하면 죽는다고.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비난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빠에게 직접적으로 도발했다. 박영수 씨. 마음이 그렇게 한쪽으로 쏠렸는데 딸한테 노후 부양해달라고 할 면목이 있겠소? 아빠는 창피함에 화가 치밀었다. 누가 쟤한테 부양해달래? 그러고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돈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저런 혹까지 달고 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하게 안 하면 다행이지. 그는 인색하게 말했다. 박서현, 잘 들어라. 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랑 내 엄마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우리도 이제부터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겠다. 우리도 너한테 돈 안 받고 너도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 철거 보상금 나랑 내 오빠가 전에 너한테 900만 원 빌려줬으니 그거 갚으라고 안 할게. 하지만 남은 600만 원도 너는 가질 생각 마라. 그냥 나랑 내 엄마 남은 여생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해. 너 같은 딸은 그냥 허키운 셈 칠란다. 이웃분들, 증인 좀 서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제 딸에게 노후 부양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걔도 저한테서 바늘 하나, 실한 오라기도 가져갈 생각 마라.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사실상 동의한 셈이었다. 다시 오빠를 보았다. 오빠는 하늘을 쳐다보는 척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아빠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는 내가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수백만 원씩 집에 보내 오빠 학비를 대고 부모님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을 때는 그들은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며 꽤나 잘해주었다. 이제 딸이 아프고 1년 동안 돈을 보내지 않으니 그들은 나와 준호 씨와 선을 긋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지금 내가 그들에게 철거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저 구실일 뿐이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핑계로 나를 내쫓을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 속 400만 원짜리 금팔찌를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왜 나는 수년 동안 오늘에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과 이용 가치만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아빠와 마주 보았다. 정말로 저한테 부양받지 않으실 거라면 이장님 앞에서 부녀관계 단절 각서를 쓰세요. 나중에 제가 돈 있는 거 보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빠가 냉소했다. 저런 혹덩어리 달고 수천만 원 빚까지 졌는데 너랑 준호 씨가 공장 다니면서 얼마나 돈이 많겠냐. 다리 밑에서 안 살면 다행이지. 그러고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장님과 서기를 불렀다. 이 이장님, 왕서기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부녀관계 단절 통지서 좀 써주세요. 저 박영수는 저런 딸한테 부양받을 필요 없습니다. 왕서기가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아이고, 박씨, 이렇게 착한 딸을 두고 무슨 관계를 끊어요? 나는 부러워 죽겠구만. 아빠가 냉소했다. 왕서기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딸, 내가 당신한테 주면 받을래요? 몇 년 전에 공장 다니면서 돈 좀 붙여줬다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 돈 한 푼 안 보냈는지 거울이나 보고 오라지. 자기 돈 없는 건 그렇다 치고 맨날 저 계집애 때문에 나랑 걔오빠 부부한테 돈이나 빌려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안 철거 보상금까지 달라고 하네. 시집간 딸은 출가회인인데 내가 안 주면 어쩔 건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겠다는 거야? 아빠는 침을 튀기며 말했다. 왕서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씨, 정말 복에 겨운 소리 하는구만. 당신은 나와 이 이장님이 왜 왔는지 알아요? 아빠가 냉소했다. 왜 오긴요? 구경하러 왔겠죠. 이 이장님이 아빠 앞으로 걸어 나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간부인데 어떻게 주민들처럼 당신들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는 노후연금과 의료보험 납부서를 꺼냈다. 서연이가 우리를 오라고 했어요. 당신하고 아내분이 아직 보험을 안 들었다고 두 분 모두 보충 납부해 주려고 한대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총 900만 원, 서류 가지고 와서 서명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이렇게 싸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왕석이와 이 이장님이 부모님의 노후연금과 의료보험을 납부해주러 왔다는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9억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딸이 내주다니. 내가 전에 아들한테 철거 보상금으로 나랑 아내 보험 들어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욕만 먹었는데 매달 돈 좀 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늙어서 일 못하게 됐을 때 매일 아들 며느리한테 손 벌리며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 아, 나도 내고 싶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한 달 수입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쩔 땐 그것도 없고 노후연금 있으면 정부에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처럼 나오니까 마음이 훨씬 든든할 텐데 아쉽게도 아들딸이 능력이 안 되네. 걔네도 1년에 몇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9억만 원을 내주겠어. 정말 박신혜가 부럽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딸인데 부모를 잘못 만났네. 우리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팬팬이 우리 부모님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경멸하는 표정이었다. 왕석이님, 이 이장님, 두 분 간부님들이 화해시키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속셈이 있는 애예요. 자기 딸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당신들한테도 전화했을 텐데요. 왕석이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만 원 넘게 빌려줬죠? 이 이장님도 50만 원 넘게 빌려줬고요. 제가 물어보죠. 걔가 당신들 돈 갚았습니까? 그런데 저랑 아내한테 9억만 원 연금을 내준다는 말을 믿으세요? 당신들이 마음이 착해서 믿는 거겠죠. 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효녀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9억만 원 꺼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아빠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엄마도 나를 보는 눈빛이 더욱 경멸적으로 변했다. 서연아, 창피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나는 네가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마음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속셈이 많은 애가 될 줄은 몰랐다. 오빠도 나를 질책했다. 동생아, 사람은 도덕적인 선을 지켜야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면 안 돼. 나중에 수습 못해서 망신당하는 건 너 자신이야. 이장님, 석이님 돈도 안 갚았으면서 부모님한테 9억만 원 연금을 내준다고? 너 자신한테 물어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석이가 오빠도 나를 꾸짖는 것을 듣고는 바로 나섰다. 박서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서연이를 나무라? 옛날에 서연이가 너한테 학교 갈 기회를 양보하지 않았으면 네가 대학에 갈 수 있었겠어? 이석이는 화가 나서 오빠를 쏘아보았지만 손은 안타깝게 나를 가리켰다. 서연이는 그때 전교 1등으로 군내 중학교에 들어갔어. 만약 그때 서연이가 대학에 갔더라면 공무원이 된 사람은 네가 아니라 서연이었을 거야. 넌 서연이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여기서 동생을 욕하고 있네. 넌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 거냐? 준호 씨는 이쪽이 시끄러워지자 딸을 안고 오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가게 쪽에 앉아 있으라고 손짓했다. 지금 사람이 많고 말이 많아서 딸이 놀라면 안 되니까. 준호 씨는 이장님과 서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내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 그는 딸만 잘 돌보면 된다. 여기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오빠는 꾸지람을 듣고 얼굴이 원숭이 엉덩이처럼 새빨개졌다. 이석이님, 저는 그냥 당신과 이장님이 쟤한테 속을까봐 그런 거예요. 이석이가 소처럼 눈을 부릅떴다. 제가 나한테 뭘 속여? 내가 말해주지. 어젯밤에 서연이가 나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빌린 80만 원 다 갚았어. 그리고 이장님 50만 원도 서연이가 다 갚았다고. 왕,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석이님 말이 맞아요. 서연이가 우리한테 빌린 돈은 어젯밤에 다 갚았어요. 이때 돈을 빌려줬던 다른 이웃들도 모두 나섰다. 나는 믿어요.
서연이는 정말로 부모님 연금 내주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빌린 5만 원도 어젯밤에 갚았어요. 제 20만 원도 받았어요. 제 90만 원도 받았고요. 제 100만 원도 전부 다 받았어요. 어젯밤에 내가 돈을 갚았던 이웃들이 모두 소리쳤다. 현장은 떠들썩해졌다. 오빠는 멍하니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갚았다고? 서연아, 너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났어? 머리를 한 바퀴 굴리더니,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나한테 빌린 500만 원은 아직 안 갚았어? 이때 준호 씨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나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딸을 안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와서 오빠에게 말했다. 집에 돈이 생기자마자 서연이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당신 500만 원부터 갚자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당신과 새언니의 은혜를 생각해서 500만 원만 갚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좀 내서 엄마와 새언니에게 줄금 장신구를 고르러 갔던 거예요. 같이 드리려고. 그런데 당신은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말하다니. 그러고는 내 가방에서 포장된 금팔찌와 금 목걸이를 꺼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우리가 부모님 연금 내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눈썰미 좋은 사람이 금 목걸이 가격표를 바로 보았다. 88만 8,800원짜리 금 목걸이잖아. 카드도 있네. 오빠 부부가 딸 치료비로 500만 원 빌려줘서 고맙다고 꼭 받아달라고 써있네. 그리고 저 금팔찌는 가격이 488만 8,800원이야. 위에는 부모님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써있고 주얼리 브랜드도 유명한 주대복이네 틀림없어. 두 사람이 앞다투어 금목걸이와 금팔찌의 가격을 읊자 새언니와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저 사람들 말이 정말이니? 내가 정말 나한테 금팔찌 사준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아빠 옆에서 내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착한 내 딸아, 엄마는 내가 엄마가 늘 갖고 싶어 하던 큰 금팔찌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는 내 손에 있던 금팔찌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예쁘다. 딱 맞네. 엄마 마음에 쏙 든다. 고맙다, 딸아.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새언니에게 소리쳤다. 얼른 와서 봐라. 서연이가 너한테 사준 목걸이 80만 원이 넘어. 새언니 이지혜는 눈으로는 금 목걸이를 보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퉁명스럽게 의심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걔 딸 뇌종양으로 사람들한테 돈 그렇게 많이 빌렸는데 어디서 진짜 금 살 돈이 있겠어. 아마 우리 철거 보상금 뺏으려고 가짜 금으로 쇼하는 거겠지. 엄마는 잠시 멈칫하며 금팔찌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리저리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가짜 같지는 않은데 영수증에 도장도 다 찍혀 있고. 준호 씨가 냉소하며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안에 있던 붉은 10,000원짜리 지폐다발을 쏟아냈다. 금이 가짜라고 쳐도 이 돈은 가짜가 아니겠죠? 위조지폐 사용하는 건 범죄인 거 알죠? 누가 감히. 사람들 속에서 준호 씨가 500만 원짜리 봉투 하나를 쏟아내고 이어서 600만 원짜리 봉투를 쏟아내는 것을 보았다. 여기 총일 100만 원이에요. 부모님과 오빠 부부에게 갚을 돈 말고도 부모님 각자에게 100만 원씩 용돈도 준비했어요. 이 돈과 금장신구를 같이 드리면서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돌아온 것은 전부 계산뿐이었네요. 마을 회계 담당이 재빨리 위조지폐 감별기를 가져와 돈 더미에 비춰보았다. 진짜 돈입니다. 제가 10년 회계 경력으로 보증합니다. 와, 엄마는 이제 완전히 의심을 거두었다. 혜미야, 이제 그만 의심해. 내 동서 정말 부자 됐어. 돈 생겼다고. 이 팔찌도 진짜고 돈도 진짜야. 그러면서 엄마는 준호 씨 손에 있는 100만 원 봉투를 집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 손을 막았다. 이전에는 분명 당신들을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제 제 부모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한테 빚진 것도 없고 오히려 당신들이 저한테 돈을 줘야 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엄마 손목에 끼워져 있던 금팔찌도 빼앗았다. 서현아, 너 엄마가 빼앗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에게 소리쳤다. 박영수 씨, 당신이 한 짓 좀 봐요. 어서 딸한테 사과해요. 아빠의 얼굴은 사실 진작에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도시에서 100만 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연수입이 0만 원도 안 되었다.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0만 원도 못 벌 때도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열심히 일하는 편이었지만 1년에 겨우 0만 원을 벌었다. 오빠와 새언니는 둘 다 직장에 다니지만 그것도 군 단위 직장이어서 오빠의 연수입은 3억만 원 남짓, 새언니도 그와 비슷했다. 하지만 나와 준호 씨는 이번에 돌아와서 수천만 원의 빚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빠와 오빠에게 빌린 900만 원을 전부 갚고도 추가로 200만 원의 용돈과 거의 500만 원에 달하는 금 장신구까지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정말로 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른의 체면을 세우며 엄마를 비웃었다. 여자들이란 저렇게 시야가 좁다니까. 400만 원짜리 금팔찌 하나에 홀딱 넘어갔구만. 쟤네는 당신들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때 6천만 원 철거 보상금 달라고 하면 당신들은 그때 빌려줄지 말지 고민하게 되겠지. 이석이가 이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는지 나섰다. 박영수 씨, 내가 서기로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당신은 당신 딸을 그렇게밖에 못 봐요? 내가 솔직히 말해주지. 서연이는 이미 9억만 원을 우리 마을 계좌로 보냈어. 아니지. 1억 8억만 원이야. 처음에는 서연이가 최저기준 등급만 알고 있어서 4,500만 원씩 내면 당신하고 아내분이 은퇴 후에 매달 60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고 했거든. 내가 나중에 한마디 더 거들었지. 최고 등급으로 내면 두 분이 매달 12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서연이가 두 말 않고 서기님, 그럼 우리 부모님 최고 등급으로 내주세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1억 8억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서 이석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납부한 기록을 부모님께 보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고는 턱이 빠질 뻔했다.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최신의 도사 500만 원 기본 등급으로 냈는데 서연이네 부부는 박신혜한테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내주다니. 이 연금 있으면 앞으로 일 안 해도 되겠네. 정말 부럽다. 박신혜는 하반기면 은퇴 연령이잖아. 이 돈 있으면 앞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일할 필요 없겠네. 그냥 매달 돈 받으면 되잖아. 진심으로 부럽다. 나 이따가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닥달해야겠다. 나도 저거 내달라고 해야지. 저런 힘든 일은 누가 하든 말든. 아빠도 내가 마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똑똑히 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입을 더듬으며 말했다. 이게 정말이야? 서연아, 내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 그러고는 서기를 지나 나에게 다가왔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착한 딸아, 나랑 내 엄마가 너를 오해했다. 엄마가 그를 쏘아보았다. 나는 딸 오해한 적 없어. 당신이 딸이랑 관계 끊자고 했지.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새언니도 내가 정말 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서, 내가 오해했어. 오빠도 아빠 뒤로 와서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오빠가 아까 말을 좀 심하게 했다. 오빠한테 서운해하지 마.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이 사람들을 보았다. 고기 냄새가 나니 다들 몰려오고 고기 없는 뼈다귀인 줄 알았을 때는 온갖 방법으로 나를 멀리 던져버리려고 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무시했다. 고개를 돌려 서기에게 말했다. 서기님, 어제 제가 며칠 뒤에 우리 마을 여학교에 8억만 원 기부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날 잡을 필요 없이 오늘 바로 그 일 처리하죠. 나는 어제 입금한 1억 8,
0만 원을 가리키며 서기에게 말했다. 노후 연금은 하나도 안 낼 거예요. 이 돈 중에서 1억 원은 제가 다녔던 여학교에 기부하고 나머지 0만 원은 장학재단으로 남겨서 매년 국내 중점 고등학교에 합격하는 여학생들에게 주세요. 서기는 듣고는 손이 떨렸다. 서연아, 내 말 정말이니? 정말이라면 내가 우리 전진 마을 아이들을 대신해서 너한테 절이라도 하마. 나는 재빨리 늙은 서기를 부축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옛날에 제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 800만 원을 전부 기부했다는 말을 듣자 오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서현아, 내가 어떻게 돈을 전부 기부할 수가 있어. 나랑 내 새언니가 시내에 집 사려고 하는 거 몰라? 오빠가 목소리를 높이자 새언니가 재빨리 그를 붙잡고 웃으며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기부해봤자 티도 안 나. 나랑 네 오빠가 보고 있는 집 계약금이 3억 원이 넘어. 이 6천만 원 철거 보상금을 전부 나랑 네 오빠한테 줘도 우리는 아직 2억 4억만 원이나 부족해. 차라리 우리한테 줘. 우리한테라는 말에 내가 냉소적으로 쳐다보자 새언니가 재빨리 말을 바꿨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는 셈 치자. 호준이 이제 4살인데 곧 6살이잖아. 걔는 우리 박씨 집안의 유일한 대들보인데 출발선에서 뒤처지게 할 수는 없잖아. 나는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다. 박씨 집안의 대들보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와 준호 씨의 대들보는 박씨가 아니라 김씨 성을 가졌는데요. 그러고는 서기에게 말했다.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절차가 필요해서 제 서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준호 씨를 이끌고 마을 입구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잘했다. 서연이가 우리 여학교에 기부해줘서 고마워요. 돈이 생겼으니 우리 학교도 이제 선생님들 붙잡을 수 있겠네. 앞으로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아이들이 큰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걔네들은 대학에 가서 우리 사회를 지원하고 우리 국가 발전에 더 많은 힘을 보탤 거야. 사람들은 서기와 이장님의 주도하에 환호했지만 아빠만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박서연, 너 정말 이 집안 버릴 거야? 500만 원 철거 보상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가 주면 되잖아. 500만 원이 뭐 대수라고. 나는 차갑게 돌아보았다. 그 500만 원은 원래 제 돈이었어요. 마치 저한테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줘도 줘야 하고 안 줘도 줘야 해요. 내가 안 주면 어쩔 건데? 아빠가 목을 뻣뻣하게 세웠다. 그럼 소송당할 준비나 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아빠를 남겨두고 집에 돌아온 후 준호 씨가 왜 더 많이 기부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딸병이 이제 막 나았어. 우리한테 아직 10억 원이 넘게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딸을 위해 충분한 돈을 남겨둬야 해.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우리 마을에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1억 8억만 원이면 이미 충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돈은 딸을 위해 남겨두는 것 말고도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거야. 나는 준호 씨에게 계산해 주었다. 우리는 예전에 계속 공장에서 일했잖아. 월급도 적고 3교대 근무에 4대 보험도 없었어. 지금은 젊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해?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그럼 당신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계속 식당 하고 싶어 했잖아. 우리 5억만 원으로 아침 식사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 준호 씨는 북쪽 사람이라 만두와 찐빵을 아주 잘 만들었다. 심지어 좁쌀죽, 고구마죽도 밖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끓였다. 우리는 예전에 공장에서 돌아와 침대에 녹초가 되어 누워있을 때 나중에 우리 아이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가게를 차리는 상상을 하곤 했다. 준호 씨는 이 제안을 듣자마자 즉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나 어젯밤에도 이 생각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줄이야.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바로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다. 마지막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중학교 맞은편에 20제곱미터짜리 가게를 임대했다. 우리는 냉동 만두를 파는 것을 거부했다. 모든 고기는 시장에서 신선한 앞다리살을 사왔다. 고기는 신선하고 쫄깃쫄깃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두와 찐빵을 먹고 나서는 우리 음식이 냉동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바로 알았다.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 있는 노인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수십 개씩 사갔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거의 3개월 만에 우리는 이미 본전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매달 순이익은 0만 원이 넘었다. 준호 씨는 매우 신나게 일했다. 5개월째부터 나는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다. 사람 쓸 필요 없어. 우리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아? 준호 씨가 좀 의아해했다. 내가 웃으며 그의 턱이 빠질 만한 생각을 제안했다. 나 다시 수능 보고 싶어. 수년 동안 나는 대학에 갈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계속 아쉬워했다. 지금 대학생이 많고 대학원생도 많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인생의 아쉬움을 좀 덜 남기고 싶었다. 준호 씨가 내 눈을 보고는 나를 껴안았다. 여보, 내가 응원할게. 그가 말했다. 당신 옛날에 전교 1등으로 군내 중학교에 들어갔잖아. 우리 보물딸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준호 씨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 재수 학원을 알아봐 주었다. 다행히 우리도 돈이 생겨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서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다. 나는 상당한 여유 시간을 갖게 되었고 다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했다. 딸도 잘 회복되었고 장사도 매우 안정적으로 되었다. 나는 소원대로 다음에 수능을 받고 꽤 괜찮은 인서울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은 마침 내 25번째 생일이었다. 새로 산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준호 씨는 나를 위해 2단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옆에서 얌전히 크림을 핥고 있는 딸에게 말했다. 미나야, 얼른 엄마 대학생 된 거 축하해줘. 딸이 아몬드 같은 눈을 깜박이며 달콤하게 준호 씨 말을 따라했다. 엄마, 대학생 됐어. 하하하. 나와 준호 씨는 딸의 서툰 말에 웃음이 터졌다. 카메라 한 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고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했다. 오빠와 새언니는 이 기간 동안 나와 준호 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네가 잘못한 거 알겠지? 옛날에 내 동생 철거 보상금 몰래 가로채면 안 됐어. 걔가 나한테 꼭 너랑 밥 한 끼 하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더라. 나는 즉시 거절했다. 돈 빌려달라는 거면 없어. 사과하고 싶으면 전화로 해. 오빠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착한 내 동생아, 오빠가 돈 있는 거 알아. 오빠,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나랑 네 새언니 1억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조금만, 동생아, 500만 원 철거 보상금도 너 다 가져갔잖아. 이제 우리 용서해주면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면 나는 바로 차단했다. 듣기로는 오빠와 새언니가 크게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옛날에 네가 내 동생 몰래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면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겠어? 어쩔 수 없이 오빠는 다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다. 철거 보상금 두 분 손에 3천만 원 있잖아요. 저랑 해미 계약금으로 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도 나를 화나게 해서 떠나보낸 것을 오빠 탓으로 돌렸다. 옛날에 너희 부부가 서연이가 철거 사실 모를 거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협조했겠냐. 원래 나랑 내 엄마 매달 120만 원씩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딸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잖아. 우리가 남은 돈 너희 집 사는데 다 줘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뭐 먹고 살아? 원래는 집을 안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새언니가 맨날 오빠를 쓸모없다고 구박하자 오빠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바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듣기로는 부부가 맨날 집에서 싸운다고 한다. 나는 듣고 나서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남편의 다음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도와야 하고 가사 도우미가 딸을 잘 돌보는지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오빠 부부와 부모님의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은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준호 씨와 상의했다. 앞으로 대학원에도 진학할 생각이라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우리 미나네 만두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나는 준호 씨에게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재촉했다. 경영도 아주 깊은 학문이야. 당신도 옛날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잖아. 돈 버느라 바빠도 자기 개발도 해야지.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다 당신 말 들을게. 그러면서 그는 웃으며 학사 편입 책 한 권을 꺼냈다. 여보가 대학생이 됐는데 나도 질 수 없지. 근데 대학원은. 여보, 나는 안 갈래. 그가 내 입술에 키스했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나는 학교 공부는 그만하고 싶어.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싶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금세 준호 씨가 또 장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 얼굴이 붉어졌다. 비록 지쳤지만 나는 그를 아주 사랑했다. 밖의 하늘은 화려한 저녁 노을로 가득 찼고 새들이 작은 부리로 거대한 통유리창을 쪼아대며 아름다운 전류가 층층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26살 박서연의 아름다운 삶이었다.